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서울에는 아침에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덥다는데 그 바람 한 줄기 덕분에 오랜만에 에어컨 없는 아침을 열었습니다. 지난 주말 올림픽 경기가 딱 이 느낌 아니었을까요? 루마니아를 완파한 한국 축구 대표팀, 백전노장을 누른 탁구의 신유빈 선수, 88 올림픽 이후 단 한 번도 왕좌를 내주지 않은 여자 양궁 대표팀, 그리고 일찍 물러나지만 투혼을 보여준 모든 선수들. 퇴로가 없어 보이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은 국민 모두의 백신이자 한 줄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101번째를 맞는 저희 경제발전소도 그런 방송이 돼보겠습니다. 7월 26일 월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여름 휴가철입니다. 렌터카 사용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많은 모양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울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국 곳곳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 밖에서 일하는 분들 참 고생 많으시겠죠. 더위에 취약한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에서 건설 현장 노동자를 위한 보호책 내놨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10분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증시도 미리 봐야죠. 서상영 본부장 연결해서 한 주간의 증시 전망해보고요. 월요일 눈높이 공부방에서는 국민재난지원금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출시되는 햇살론뱅크는 어떤 내용인지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져봅시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부터 테슬라 일론 머스크까지 억만장자들의 우주여행 경쟁이 시작됐는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우주정책이라는데 정작 이 과정에 폐기물이 많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따져보죠. 그럼 증시 가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은 아니군요. 네. 지난 주말에 미국 뉴욕 증시 보면 종가 기준으로 다우가 사상 처음 35,000선을 돌파했는데 미국 증시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100회 진행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전망하는 입장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00회까지는 무난히 진행하실 것 같으니까 그때 저도 한번 특집으로 좀 불러주세요. 아, 그래요? 한스트라다무스가 그렇다면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거는 역시나 경기랑 실적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 기대감이 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월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트위터, 스냅과 같이 주요 SNS, 테크 업체들의 호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2분기 실적 시행 기대감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7월 마르킷에서 집계하는 제조업 PMI 지수, 제조업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발표된 서비스업 지수는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5개월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수치였다는 점,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제조업 PMI 호조에 주목했다는 점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 제조업 지수가 호조세를 보였다. 이것도 괜찮았는데 지난주에 나온 트위터나 스냅 같은 이 SNS 업체들이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기업들 2분기 실적, 특히 빅테크들 줄줄이 실적 발표할 예정인데 어떻게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번 주가 그야말로 미국에서 표현하는 대로 슈퍼위크라고 불릴 수 있는 한 주인데요. 그래서 금요일 날 트위터랑 스냅과 같이 이런 테크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 애플, 아마존, 테슬라와 같이 대형 테크 대장주들의 실적 기대감이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점은 이러한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반적인 기업들의 2분기 호실적은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 가령 S&P 500 지수 기업 중에 지금 25%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들의 분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76%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기 기준으로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셈인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번 실적 시즌에서 중요한 거는 2분기 실적 잘 나온 것보다는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실적 성장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번 실적 시즌에서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러한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함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투자자들의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네 딜런 미 재무장관이 했던 말도 좀 의미심장했는데 7월 말까지 미국 의회에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 모든 미국인의 생계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패하면 연방정부가 문 닫을 수도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그래서 왜 부채 한도 협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2019년도에 지금 부채 한도를 적용하는 시점을 올해 7월 31일까지로 유보하는데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완료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옐런 재무장관이 이야기했던 대로 협상이 완료되지 못하면은 연방정부가 셧다운, 다시 말해서 돈이 없어서 정부 운영을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러한 정부의 셧다운이 일어났을 때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연방정부 셧다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장기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과거에 1970년대 이후 총 20차례 셧다운이 있었는데 이것도 하루나 3, 4일 정도 내에서 셧다운이 해제가 됐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당시 때 주식시장의 하락세는 1% 내외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설령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단순한 소음, 노이즈에 불과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나요? 예, 지금 약 플러스 0.1%대 상승세로 코스피가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도 대형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 7월 FOMC나 실적 시즌, 또 주요 경제 지표들 이러한 것들을 대기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성장주들, 그 언택트 주들은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미국 금요일날 테크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지금 이러한 후풍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한 분 선정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방송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날 때쯤 알려드릴게요.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8884님, 동탄 의왕간 고속도로 의왕 방면 북오산 나들목 지나서 500m 지난 지점 1차로에 승용차와 승합차 간 3중 추돌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제보 감사드리고요.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북로에도 사고 때문에 차량들 상당히 서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모두 좀 주의해서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667님, 저의 101번째 프로포즈 받아주실 거죠? 예, 프로포즈는 냉큼 받는데 101번째 프로포즈 이게 안성기 선생님하고 항신혜 선생님이 주연하셨던 영화로 기억하는데 연차를 제가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겠네요. 10분 경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여름휴가철 맞아서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이용객 상대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중도 해지 예약 취소할 때 문제가 좀 있는 모양인데요. 대처법 알려드리고요. 최근 너무 덥습니다. 너무너무 덥다 이 표현 말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건설 현장 계신 분들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졌겠죠.
건설 현장은 뭐 체감 온도가 40도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 건설 현장 노동자들 위한 보호책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한국경제신문의 임현우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가철에 렌터카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사고 처리 비용을 너무 심하게 물리거나 예약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을 이 규정 이상으로 물리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네요. 네, 한국소비자원에는 렌터카와 관련된 피해 구제 신청이 매년 200건에서 300건 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7월과 8월에 가장 많이 접수됩니다. 이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수리비나 면책금, 휴차료와 같은 사고 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39.2%로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 금전 문제와 관련된 분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렌터카 빌릴 때 사실 막 이용약관 그 깨알같이 읽어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요 피해 입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24시간 전까지는 비용 부담 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소비자 사정으로 대여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사용일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하면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24시간 이내라고 해도 10%를 공제하고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차량을 인수할 때는 외관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은데요. 눈에 띄는 이상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두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놓으라는 게 소비자원의 권고입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 사실을 바로 업체에 알리시고요. 차량을 수리할 때는 렌터카 업체와 협의해서 정비 공장을 정하고 수리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받아둬야 혹시 모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차량 반납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잘 가져다 놓는 게 기본일 텐데 이 전기차의 경우에는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름차는 기름이 얼마나 들어있었느냐 그 채워서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것도 네. 처음에 눈금 확인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 현장 얘기 좀 해볼까요? 요즘 너무 더운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덥겠습니까? 이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무더위 시간에는 작업 안 할 수 있게 현장 지도가 이루어진다고요? 네, 정부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5개에서 작업하는 건설 현장에 대해서 무더위가 심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까지 평년 대비 고온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전국의 건설 현장이 6만 곳을 넘는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업장에서 규칙적으로 물과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지, 그늘진 장소를 마련했는지, 이런 열사병 예방 수칙과 함께 이 무더위 시간에 작업 중지를 지키는지도 다음 달 말까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부는 2주에 한 번씩 전국 사업장 일제 점검을 벌이는데요.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하는 물류센터나 조선소, 제철소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공기가 다 돈이기 때문이잖아요. 공기 단축을 하겠다는 요 건축주, 건설 시행사 이런 곳들이 근로자 보호해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을 텐데 실질적으로 안 지키는 게 문제잖아요. 요거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일단 기획재정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 대해서 폭염기간 무리한 작업을 자제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인데요. 이 정부 규정에 따르면 폭염 때문에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 기간이 공사를 일시 정지시킬 수가 있고 또 이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계약 금액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 행정안전부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대책을 지켜달라는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또 이런 조치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과 건설 관련 협회들이 참석한 관계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폭염 경보 발령 시에 휴식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또 5개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무더위에 건강을 잃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안전규칙이 잘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전국에 계신 김희애 배우 팬들 난리 나셨네요. 지금 101번째 프로포즈는 황신혜가 아니라 김희애라고요. 잘못했습니다. 문성근, 김희애 주연 둘 다 틀렸네요. 안성기, 황신혜 조는 기쁜 우리 젊은 날이래요. 6920님, 101번째 프로포즈 문성근, 이희애 주연입니다. 저하고 비기셨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번 한 주 증시 한번 전망해보죠.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실적 시즌입니다. 완전히 슈퍼위크라고 할 만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일정이 있는데 우리 기업들 전망은 어떤가요? 한국 기업의 올해 순이익 전망치가 지난주 대비 1.1% 상향 조정된 무려 165.8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주 순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 폭이 큰 업종이 철강, 비철,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이고 반대로 순이익 전망치가 하향된 업종도 있는데 조선, 유틸리티, 건강관리 등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화요일 날 SK 하이닉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 수요일 날에는 삼성전기나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삼성전자가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LG화학도 있고요. 금요일 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정말 중요한 기업들 실적 발표들이 줄줄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예상치를 대부분 상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익 피크아웃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언급하냐에 따라서 변화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대체로 투자 심리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사실 외국인이 들어오느냐 빠지느냐에 따라서 등락폭이 큰데 그러면은 이번 주에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지난주까지는 괜찮았죠? 네, 그쵸. 지난주까지 S&P 500 기준으로 보면 24%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5년 평균인 75%를 크게 상회한 88%를 기록하고 있고요. S&P 영업이익 자체도 전년 대비 74.2%나 개선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업종으로 보면 지난 2020년 2분기 때 크게 위축되었던 업종들, 그러니까 산업재라든지 경기 소비재, 금융, 소재 이런 것들이 무려 산업재 같은 경우는 370%나 급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대부분의 업종이 지난주 대비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상승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이제 우리 기다리고 있는 이 서학개미들이 많이 산 주식들 다 줄줄이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잖아요. 당장 현지 시간 26일 테슬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주요 기업들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월요일날 테슬라, 그러니까 월요일날 미국장 끝나고 나서 화요일날 새벽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있고요. 화요일날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비자, AMD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수요일날 새벽에 발표가 되고, 수요일날에는 페이스북, 퀄컴, 목요일날은 아마존, 그다음에 우리 요즘에 백신 많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화이자 이런 것들도 실적 발표가 매일매일 글로벌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보면 스냅이나 트위터 같은 그 일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광고 수익이 급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알파벳이나 페이스북이 크게 상승을 했고요. 온라인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급등을 했고요. 대체로 여행 업종이 온라인 광고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을 들어서 백신 접종 효과로 인한 광고 급증이 전반적으로 관련된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상승을 좀 이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듯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적은 정말 잘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시장의 반응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크게 상승할 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걱정되는 기업들은 없을까요? 걱정되는 기업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형 기술주들 대부분 다 걱정스럽습니다. 기대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1분기 때 기업들의 S&P 500 기준으로 마진율이 12.8%를 기록했는데 이게 2018년도 법인세 인하 당시에 12%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지난주까지 2분기 S&P 500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업들의 마진율, 영업이익률이 12.4% 좀 줄어들었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견고한 실적 지속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공급망 문제라든지 임금, 그다음에 운임 이런 것들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비용 증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 마진율 둔화 우려는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양호 실적 발표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하반기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보면 인텔이 급락을 했는데 네.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근데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별로 낙관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제는 시장은 실적 잘 나오는 거 그거는 이제 상수다. 그런데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정말 좋게 발표하거나 아니면은 뭐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뭐 뭔가를 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서 우리나라 양궁팀 이런 쪽에 기대 거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금메달 못 금메달 따야 따면 되는데 이변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출전한 것만으로도 굉장한 건데. 그렇죠. 그래요. 결국 시장은 2분기 실적은 좋게 나오겠지만 다음 분기 전망이 안 좋으면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각오들을 하고 계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실적에 기반해서 주식장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분들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미국에도 개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한 기업들 말고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는 일부 헤지펀드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또 실적은 잘 나올 건 알고 있는데 그래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 해지를 좀 감안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 시장의 변동성은 좀 확대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또 있죠. 수요일날 FOMC. 네. FOMC 같은 경우도 뭐 시장에서는 8월달 잭슨 컨퍼런스에서 그 테이퍼링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할 것이다라고 전망들은 하고는 있지만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중요한 일정들이 있을 때 7월달 FOMC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의장이나 연준의장들이 가끔씩 이제 그걸 또 시사하는 내용들을 미리 발표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FOMC 끝나고 나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주요 경제 지표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거의 매일매일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제발전소와 함께 하셔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그렇죠.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출첵할까요? 정민정원 아빠님, 오늘 1등 하셨어요. 드디어 1등 한번 하나요? 전 오늘 쉬는 날이지만 방송 듣는 모든 분들 더위 이겨내시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가 쉬는 날 이 방송 듣는 이런 분들, 이런 분은 다 배운 분들이시네요. 2번 강아지 호야님 반갑습니다. 쿠키두이건이 안녕. 그리고 핑크로보님, 그 미스 투애니님, 라니아 0601님. 6번째, 7번째 이 두 분은 약간 아이디가 느낌이 겹치네요. 저쪽, 서쪽. 호양구님, 대식구님 반갑고요. 안산도 바람이 많이 부는군요. 더운데 바람이 좀 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5443님, 저희 아주버님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선별진료소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미리 다 저희 팀은 그 검사를 받고 다 음성을 받았는데
얼음 조끼가 다 녹아서 물이 돼 있더라고요. 아, 참 안타깝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손님 오셨네요. 그 서주든 씨 아니신가요? 서민들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죠. 서주든이라는 애칭을 갖고 계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든 김현우입니다. 네. 그 팟캐스트도 하시잖아요. 네, 거기서도 서주든이라고 한번 네. 밀어보시는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네. 경제발전소에서 지어준 애칭 네. 서주든. 네. 소장이 오늘 그 보따리를 많이 싸우셨는데 네. 일단 절충안에 따라서 국회를 통과한 국민재난지원금 네. 그리고 이 햇살론뱅크 두 가지가 큰 줄기인데요. 네.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에 큰 윤곽이 나왔다고 하는데 가구소득 하위 80% 더하기 대략 8%, 네. 88%까지 해당되는 분들이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이 났네요. 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이제 재난지원금인데 요번에 이름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여기 현금성 지원이 약 88% 정도, 그러니까 상위 12%는 빼고 드립니다 하는 건데요. 원래는 가구소득 하위 80%였잖아요. 하위 80%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표현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하위라는 말을 불어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느낌인 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상위 2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해 드린다. 라고 처음에는 결정이 났었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맞벌이와 1인 가구 선정 요건이 조금 달라지면서 인원이 조금 추가됐어요. 그래서 약 88% 정도, 그러니까 상위 12%는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한테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세전 기준으로 보자면은 2인 가구는 월소득 556만 원, 3인 가구는 717만 원, 4인 가구는 한 878만 원 정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맞벌이 가구는 항상 보면은 소득이 기준선보다 좀 넘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맞벌이 대상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그러니까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조금 많기도 하죠. 당연히 많은데 이게 한 명 버는 거 곱하기 2가 아니라 많이 벌더라도 지출도 많고 각종 이제 부담도 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덜어주자라는 취지였어요. 맞벌이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더 해줍니다.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면은 일단 그냥 한 명을 플러스 1인 그 소득 기준, 가구 기준은 그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4인 가구다 그러면 5인으로 보는 거고, 뭐 2인 가구다 이렇게 보면은 3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4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이제 5인 가구의 건보료 기준인 월소득 1,036만 원. 요거 이하면은 지급 대상이고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보료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4천만 원 이렇게 잘랐었는데 요것도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서 5천만 원 이 기준선을 높인 겁니다. 가구별 특성이라고 하는 건 1인 가구는 보통 이제 비교적 소득이 좀 적은 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네. 있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5천만 원 정도로 수준을 조금 완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80%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87.7% 정도가 소득 하위 이건이 한 12.3% 정도 상위 그 정도를 제외하고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현이 쓸 때만 좀 어색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원래 중간 이상이면은 중상 이상, 예. 그 중하 이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에서 몇 등 하냐라고 물을 때 저 반에서 하위 20% 하는 들어요라고. 저 중간은 가요. 보통 그러잖아요. 네. 우리 때 기준으로 한 25등, 그렇죠? 네. 요건을 충족을 해도 근데 자산이 너무 많으면은 지급 대상에서 빼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요번에 소득만 본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산까지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이 모두 포함된 거고, 직장가입자,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직장가입자는 자산도 본다라는 네. 거거든요. 기준은 이제 현재 공시가격 15억 원, 시세로는 한 20억 넘는 아파트를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금융이나 이자나 배당소득 이런 게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제외하는 걸 이제 유력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억 넣어놓고 이자로 한 2천만 원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 연 2%면은 2천만 원 정도 되니까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현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부동산 비싼 거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좀 제외를 한다라는 건데, 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번 주에 TF가 가동이 되는데 네.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인은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따지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2020년 소득이 반영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까지도 2019년 소득에 대해서 현재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고 있는 6월에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코로나 전인 2019년 당시의 소득을 기반한 건강보험료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약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듣고 계신 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지금 소득금액 증명을 띨 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2020년 소득을 기반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게 7월에 확정이 됐거든요. 네. 이 확정된 소득을 건강보험료에 딱 봤을 때 2019년보다 2020년 소득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코로나 터진 이후 작년 소득이 낮아졌다. 이러신 분들은 그 소득금액 증명이라는 걸 떼셔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6월 건강보험료부터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2020년 소득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영업자들은 작년에 소득이 줄었을 가능성이 큰데 훨씬 크죠. 2019년 기준으로 그 지급을 하고 요거 때문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받고 못 좀 받고 갈리면 받고 못 받고 갈리면 괜히 섭섭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진짜 힘드신 부분은 못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2020년 소득이 줄으신 분들은 그래서 7월까지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6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줄어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 확정이 된 건가요? 네, 가구 구성원 사람 수대로 25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4인 가구는 100만 원, 뭐 5인 가구는 125만 원. 과거에 처음에 우리 재난지원금 받을 때는 최대 100만 원 이런 제한선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제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원수 식구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받게 되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 이런 소외 계층 분들은 1인당 10만 원을 더 받는데 요거는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25 플러스 10 해가지고 총 35만 원 받게 되는 거죠. 저희가 방금 안내해드린 그 월소득 기준은 세전입니다. 네, 세전입니다. 세후는 아니고요. 세후로 하면은 해당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죠. 이게 근데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죠. 네. 카드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마 이렇게 지급을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번에 5차인데, 이번에는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리고 뭐 지역사랑 상품권, 아니면 선불카드,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거기에 지급을 해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대상 이 소비 플러스 자금 10만 원씩 드리는 거는 요거는 기존 수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세대주가 대표로 받았었는데 네. 요번에는 성인이라면은 개인의 통장으로 25만 원씩 따로 받는다. 개인의 카드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모와 뭐 대학생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뭐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각자 이렇게 네. 받을 수 있겠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만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로 수령을 합니다. 지금 국민지원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이 지역사랑 상품권 이 수령 방식 선택하면 되는데 기존에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접속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차근차근 그 방법들이 나올 계획입니다. 네, 이거 뭐 확정이 되면은 카드사에서 득달같이 문자 보냅니다. 저희 경험 있죠, 카드로 우리 다. 신청해 달라고요. 네. 근데 이거 언제 주는 겁니까? 요게 이제 지급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는 8월 중순 이후부터 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은 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급을 하고 어려운 부분을 돕기 위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가 조금 떨어졌을 때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지금 이제 밖에 활동하시면 위험하시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TF에서 자세한 거 결정을 하되 늦어도 8월 말에서 추석 전까지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추석 경기를 살리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는데 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가지고 옥신각신이 길었단 말이죠. 네. 희망 회복 자금이라는 말로 지급을 한다는데 어떻게 결정이 났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에요. 이 전체 지원 대상 178만 명 중에 78%인 130만 명이 우선 지급 대상이고 나머지는 8월 말 다음 달 말부터 이제 지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방역 수준 그리고 방역 조치 기간 그리고 사업자 매출 규모 이런 걸로 따라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집합 금지냐, 집합 제한이냐 이렇게 방역 조치가 내려진 것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연 매출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았고 장기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다. 라고 하는 사업체는 이번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지원 매출 구간을 결정할 때는 이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네. 좀 바꿔줬어요. 그래서 2019년 매출하고 2020년, 그러니까 재작년과 작년의 매출 중 비교를 했을 때 재작년 매출이 3억 원이고 작년 매출이 1억 원이다라고 한다면은 매출액 4억에서 2억 원 구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원 대상은 작년 8월 16일 이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이 46주를 따지는데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서 뭐 집합 제한이냐 금지냐 이런 것들이 걸린 이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되고요. 아까 뭐 장기냐 단기냐라는 네.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나누는 건 이제 15주. 15주가 기준돼서 15주 안쪽이면 뭐 단기, 그 이상이면은 장기 이렇게 나누게 될 전망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 기준이라든가 세부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5일에 별도로 이제 안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안내해 주신 것 중에서 카드 포인트로 지급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카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카드 없는 사람은 지역사랑 상품권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용카드가 없지만 성인이에요 하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드리는군요. 혹은 뭐 체크카드도 가능하니까요.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선별 지원을 어쨌든 하게 된 건데 네. 이렇게 되면 늘 칸막이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기준선에 걸려서 못 받는 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소상공인 중에서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가 않는다. 네. 이런 분들은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차이가 좀 커요. 크지는 이 큰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는 없고요. 일단은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는 받지 않았어도 분명히 이제 타격 매출이 감소한 저도 사실은 매출이 크게 감소를 했는데 뭐 경영 위기 업종으로 따로 지원을 네. 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한다면 그 감소한 구간마다 이제 200에서 40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배정이 됐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매출이 그래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에서 20% 정도 감소한 소상공인은 일괄적으로 50만 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었잖아요. 되고 있는데 요거에 따른 손실보상책도 따로 마련이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요때 이제 곧바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는 걸 열고요. 요때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기준과 뭐 지급 방식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10월 중순 이후에는 이런 분들도 4단계 적용에 따라서 피해 보신 분들도 요번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한 일정이 좀 당겨졌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7월 말인데 10월 중순에 신청 접수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추석 앞두고 또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 속도가 붙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이 기사분들이 손님이 없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만약에 버스 운전하신다 아니면 법인 택시 운전한다 이런 분들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네, 일단은 법인 택시 기사분들은 8만 명, 그리고 전세 버스 기사분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공영제 이렇게 되고 있지만은 이제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는 비공영제 노선 버스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 전체적으로 17만 2천 명에게 이 8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카드 포인트 캐시백 이거 돌려주는 거 준다 안 준다 한다 만다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늦춰져서 시행 시기라든가 시행 방법들은 조금 더 구체화돼 가지고 따로 다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햇살론 뱅크로 주제를 한번 돌려볼게요. 네. 햇살론 뱅크라는 상품이 출시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햇살론 뱅크는 은행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은행. 맞아요? 네, 햇살론 뱅크에서 뭐가 다른 거냐. 예전에 네. 뭐 햇살론도 있고 햇살론 17도 있고 햇살론 15도 있고 15호, 17호, 뭐 철인 28호인 줄 알았어요. 네. 너무 많고 너무 네. 복잡한데 요번에 나온 햇살론 뱅크는 뭐냐면 뱅크 그러면 은행이잖아요. 네. 과거에 햇살론은 이금융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번 뱅크는 은행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네. 다 되는 건 아니고 기존의 정책 서민 금융 상품, 그러니까 기존의 햇살론이나 아니면 세이망홀씨나 이런 정책 금융 상품들 있죠. 이런 걸 받고 계시다가 성실하게 이용해서 부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신용도가 올라가신 분들을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끌어오자라고 하는 브릿지 형태의 정책금융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다리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 지원해 드립니까? 요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금융권이나 정책금융 상품을 자꾸 이용하셔서 고금리 상품을 이용할 네. 수밖에 없으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기존에도 햇살론을 이용하고 끝나면 또 돈을 빌리러 가자고 하다 보면은 신용도가 어느 정도 개선은 됐지만 다시 한번 2금융권 이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분들을 좀 1금융권으로 끌어들이자라는 취지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용 대상 가능 분들은 기존의 서민금융상품 이용하다가 반드시 신용도가 좋아진 분들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이망홀씨나 미소금융, 햇살론 같은 걸 이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이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그런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다가 신용도가 개선되신 분들 중에서도 추가로 이제 소득이 낮거나 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분들만 대상이 돼요. 일단 소득 기준은 3,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3,500만 원 이하면은 신용도가 얼마나 낮든지 간에 상관 안 하고 그냥 다 되는 거고 대상은. 네. 3,500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최대 4,500 이하여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신용을 보는데 신용이 좋은 게 아니라 하위 20%인 분들. 그러니까 소득이 낮거나 소득이 조금 높더라도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만 여기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하위 20% 정도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 은행이나 이런 뭐 핀테크 업체 앱 들어가셔가지고 개인 신용 점수 조회 무료로 해볼 수 있거든요. 점수 조회하면은 그게 1000점 만점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700점 정도. 그렇게 나오시게 되면은 하위 20% 밑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정책자금을 이용하셨던 분들 중에서 소득이 낮고 신용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네. 그럼 이분들은 기존에 대출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기존 정책자금 대출이 아직 남아있는데 추가로 1금융권에서 돈을 더 꺼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증 신청 접수일 기준에서 정책 서민 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정상 이용 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안 되고요.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으면서 보증 신청 접수일 기준에서 1년 전보다 대출 잔액이 줄어들었다. 혹은 신용평점이 올라갔다.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게 확인되는 경우만 가능하고 아까 소득 수준과 이제 평점 수준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연체 중이거나 혹은 연체 중이 아니라도 빈번한 연체가 과거에 있었다면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1금융권으로 가셨어요. 네. 햇살론 뱅크 상품을 이용하려고 가셨는데 곤란합니다. 라고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요 분들은 이제 다른 걸 찾아보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햇살론 15라는 상품 혹은 이 안전망 대출 2 이런 게 뭐냐면 이제 과거에 법정 최고금리가 24%였다가 7월 7일에 20%로 줄어들었잖아요. 네. 24밖에 쓸 수 없으셨던 분들이 더 이상 이제 찾을 곳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안전망 대출 2 라는 것 혹은 햇살론 15라는 상품을 본인의 수준에 맞는 자격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이 두 개에서 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햇살론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대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려면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안내를 조금 더 1397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357? 1397입니다. 1397번으로 전화해도 상담을 해드린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대출은 얼마까지 해줍니까? 이게 최저 한도가 500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는 묻지 않습니다. 기존의 같은 햇살론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사업자금용 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용도에 상관없이 필요한 만큼 최저 500에서 2,000까지 대출이 되니까요. 대출 금리는 연 4.9에서 8%대이긴 한데 여기에 중간중간 내가 잘 갚아나가서 신용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도 점점 깎아집니다. 그런 네. 것들도 참고를 하시고 뭐 금융교육 같은 거 받으시면 0.1%포인트 우대 혜택도 있으니까 그것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조금이라도 금리 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중금리 대출이 가능한 길이 열리는 건데 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 햇살론뱅크에 관심 있는 분들 시중은행에 가보셔도 되는 거죠? 지금은 모든 은행은 아니에요. IBK 기업은행, NH농협, 뭐 BNK 경남은행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군데 은행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점차 확대될 예정인데 그 은행들도 1397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1397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토토랑님, 저 건강보험공단 방문해서 35,000원 할인받았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꼭 활용하셔서 살림에 보탬이 되면 좋겠어요. 35,000원에 월 단위로 만약에 할인을 받으셨으면
1년에 36만 원 가까이 넘는군요. 넘는데 총액이라도 3만 5천 원이 어딥니까? 닭이 2마리네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 대비해서 딱 따져봅시다.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에 이어서 세계 최고 부자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우주여행 다녀왔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 같기도 한데 억만장자들의 우주여행,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입만 떡 벌릴 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연구실장님이 분석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우주여행, 네. 이 옛날에 우리 아폴로 그런 거 생각하면 우주여행을 민간에서 이제 티켓 끊어서 간다는 게 정말 달나라 얘기 같기도 한데 억만장자들끼리는 벌써 전쟁이 시작된 것 같네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다른 이웃 나라 여행도 지금 어려운 판인데요. 그러니까요. 억만장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우주 여행을 놓고 지금 경쟁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뭐 진보나 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나도 이제 우주 여행을 갈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목소리가 좀 일색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 현지나 그 유럽에서 보면은 이 억만장자들의 우주 관광 여행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이나 목소리들이 굉장히 좀 비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우주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요. 참신하기도 하고 그들의 창의력이 좀 부럽기도 하고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아예 다들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운데 저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먼저 이 가격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간다는 그 문제인 건데, 그 리처드 브랜슨이 이제 갔다 왔다고 하는 이 버진 그 갤럭틱 같으면은 내년부터 일반인들 상대로 이 우주 여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티켓 값이 무려 25만 달러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8천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프 베이조스 회장의 이 블루 오리진 같으면은 여기는 30만 달러. 그러니까 한 3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 그 여행이 무중력 체험 4분 정도를 포함해서 100km 상공 이제 왔다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네. 짜리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짜리 여행 이제 3억짜리 그런 이제 그 관광 상품인 그런 것이죠. 어떻게 뭐 우리 살아 생전에 한번 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이제 분석에 따르면 이 정도 금액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세계 한 200만 명 정도는 된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전체 7억 지구 인구 70억이죠. 네, 70억 인구로 보면 상위 0.028%의 부자들 상대로 한 이제 그런 관광 상품인 것이죠. 그래요. 저희도 처음에 여러 가지 의견이 왔습니다. 처음에 버진 갤럭틱 회장이 갔을 때는 상공 80km. 네.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가 2호로 갔는데 그때 100km였잖아요. 무중력 상태를 약간 경험하고 내려오는데 이게 몇 억씩 썼다고 하니까 그 2시간에 전셋집 하나를 쓰고 오는구나 이런 반응도 많이 있었고 특히 제프 베이조스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 티켓 끊고 같이 갔다 온 네덜란드의 소년이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평가 좀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과학기술이나 어떤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순서가 사실은 불공평하지만 부가 축적돼 있는 순서대로 누려온 건 또 사실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단지 가격이 비싸서 비판한다 이러면 약간 논리가 빈약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무엇보다 이제 세계 최부호들의 우주 관광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국제 구호 단체인 옥스팜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 이제 그 우주 여행을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현재 1분마다 그 11명의 그 사람들이 그 굶어서 이제 사망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베이조스 같은 이런 이제 억만장자들이 자기 같은 부자들의 우주 관광 이 여행을 위해서 이 재미삼아 조이풀이로 재미삼아라고 표현했어요. 네. 재미삼아 불필요하게 우주에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뭐 그럴 때 돈이 있으면은 차라리 세금이나 더 내라 이렇게 이제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 나름의 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지난달에 이제 미국 그 탐사보도 매체인 프로퍼블리카에서
그런 폭로를 했습니다. 이 억만장자들, 그 제프 베이조스 같은 이런 억만장자들의 소득세율이 일반인들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는데, 이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서 이제 악전고타하고 있는 이 간호사들이 내는 그 소득세보다도 더 낮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해요. 세율이 낮다고요? 네, 세율이 낮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지난 1년 동안 그 이 세 명,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그 리차드 브랜슨, 그 제프 베이조스 이 세 명이 벌어들인 수익이 2,5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00조 원 수준인데요. 300조 원이면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절반 정도 되는 네. 그런 정도를 1년 동안 벌어들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나 제대로 낼 것이지 이런 뭐 자기들 그 우주 관광하는데 이런 돈을 써대고 있느냐, 이런 비난 여론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걸 바라보는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엇갈릴 것 같은데, 네네. 특히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마존 유저들 돈으로 갔다 왔어요 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잖아요. 이 현지 반응은 어때요? 뭐 일반인들 반감도 사실 뭐 작지 않은데요. 지난 그 10일에 세계 최대 이제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라는 곳에 그 베이조스의 지구 귀환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랐습니다. 그냥 우주로 갔으면 다시 돌아오지 말고 영원히 지구를 떠나거라, 뭐 이제 이런 이제 청원이었는데요. 약 보름 만에 20만 명 가까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냥 가서 안 왔으면 좋겠다. 네. 게다가 이게 좀 더 문제가 좀 되는 게, 그 우주 관광 산업 같으면은 기후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영국 일간지 이제 가디언 그 보도에 따르면은 네. 우주 로켓이 한번 발사되면은 최대 300톤의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고 수년 동안 이제 남아 있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과학자들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이 로켓 발사를 하면은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제 산업인 것이죠. 그러면은 뭐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의 미래를 생각해서 간다, 이런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설명 같기도 하고요. 네. 고민해 볼 게 많네요. 지금까지 균형 있는 시각으로 기사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갈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한 연구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뱅크 그 공모주총약 상장하고 나서 첫날이잖아요.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눈치 보기 장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아침 출발했을 때 당시에는 소폭이나마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0.2%대 하락세를 전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 7월 FMC와 같이 대내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자들 간에 좀 경계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방향성은 정체가 되어 있지만, 이 와중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과 테마주들이 있는데,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정부의 정책 기대감으로 지금은 동반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마켓컬리가 국내 증시로 상장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오후에는 별다른 이슈 없을까요? 예, 오후에도 카카오뱅크 청약 상황을 지켜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선방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장중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만큼 오늘은 이렇게 좀 제한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용 세트 4005번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철인 28호하고 아폴로에 굉장히 지금 뜨겁게 반응하고 계시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제가 반백살이라느니 이런 가짜뉴스, 그런 건 전래동화로 들었어요.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리고 호박 0601님 소득기준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기준으로 직장인들은 재난지원금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희 내일 돌아올게요. 모두 건강하십시오. 발전!